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마침내 토트넘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제대로 된 영입을 하나 성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확정은 아니고요. 예, 근접한 상태인데요. 물론 뭐 그 토트넘이 26일에 단주마르 임대로 데려오긴 했죠. 물론 뭐 단주마의 경우도 완전 영입 옵션이 있긴 하지만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는 임대생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입이 성사된다면은 사실상 그 첫 완전한 토트넘 소속 선수가 한 명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페드로 포로입니다. 일단 그 브루노 안드라데라고 그 포르투갈 기자거든요. UOL 에스포르테와 이제 뭐 마이스 풋볼 그리고 CNN 포르투갈 같은 데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포르투갈 기자가 포로와 관련된 얘기들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26일 새벽에 한국 시간이요. 스포팅과 토트넘이 리스본에서 두 차례 회담을 가졌고 몇 가지 사안이 잘 논의가 되었으나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협상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26일 저녁에는 스포팅 요구 사항 중 하나는 바이아웃 4,500만 유로 외에도 포르투와의 리그컵 결승전까지 포로가 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트넘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협상은 잘 진행 중에 있다. 선수는 이미 토트넘 이적에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 전담 기자로 유명한 댄 킬패트릭도 이제 현재 그 포로 이적을 놓고 토트넘과 스포팅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성사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고, 이적 전문가로 유명한 로마노 기자 역시도 토트넘이 포로 이적과 관련한 그 마지막 그 조각에 거의 다가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로의 바이아웃 금액인 4,500만 유로를 3번에서 4번으로 2년 6개월 사이에 분할 납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현재 그걸 가지고 이제 협상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포로는 이미 몇 주 전에 토트넘과 5년 계약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브루노 안드라데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인 포로 관련한 협상 내용들을 얘기를 한 건데요. 먼저 한국 시간 밤 10시쯤에 토트넘의 제안은 2년 반 동안 3, 4회 분할로 이적료를 지불하는 것이고 리그컵 결승 출전은 허용할 것이고 포르투아구에 이는 스포팅의 요구사항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27일 새벽 1시 30분경에 맨시티는 스포팅이 포로 판매 시에 전체 이적료의 30%를 수령할 예정이다. 이게 그 세론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가끔 이제 싸게 본인 선수들을 팔 때 이런 세론 조항들을 넣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규성 선수가 셀틱이랑 마인츠 쪽에 전북이 이제 협상을 했을 때 세론 조항을 넣으려고 했죠. 왜냐면은 당장에 받는 이적료가 적으니까 그러면은 조규성이 더 성장해서 비싼 금액으로 다른 팀을 이적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몇 프로를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전북 측에서는 이제 조규성 관련해가지고 50%의 세론 조항을 넣었던 거였고 맨시티는 포로와 관련해가지고 30%의 세론 조항이 들어가 있던 거였죠. 그 얘기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4,500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발동이 된다면은 스포팅이 3,400만 유로 그리고 맨시티가 1,100만 유로를 각각 수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새벽 3시 30분경에 첼시 전담 기자로 유명한 그리고 뭐 토트넘까지도 요새는 관리하고 있는 맨로 기자가 이제 포로 이적과 관련한 변수 한 가지를 간단하게 SNS에 남긴 거죠. 원래 그가 스포팅이 포로가 이적을 한다면은 브라이턴의 오른쪽 윙백인 타렉 램프티를 임대로 데려와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방안이 있었는데 현재 그 브라이턴이 램프티를 스포팅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 심지어 어느 곳으로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맨로 기자 본인은 브라이턴이 램프티를 보내지 않는 게 포로 협상에 영향을 끼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어쨌건 글을 남기니까 이거 램프티 안 돼서 포로 안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이제 떠돌기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로마노 기자가 이제 그 한국 시간 새벽 5시 반경에 하나 더 남긴 거죠. 포로의 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2027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5년 6개월이다. 즉 2028년 6월까지다라고 하면서 토트넘과 스포팅의 딜은 거의 근접했다. 2분할 혹은 3분할로
그 4,500만 유로를 지불하는 걸로 거의 근접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토트넘과 이제 스포팅은 물론 이제 포로 에이전시까지도 모든 이제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이 이적이 성사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라고 이제 글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은 예를 들면은 뭐 단주마 같은 경우도 에버턴 입단 영상까지 촬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토트넘이 하이제킹을 했잖아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은 포로는 그냥 토트넘 선수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8분 응선은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 포로가 어떤 선수이길래 이렇게 토트넘이 물론 뭐 분할 납부긴 하지만은 4,500만 유로라는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영입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포로는 스페인 국적이고요. 1999년 9월 13일생, 현재 그러니까 나이는 만 23세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뭐 라이오 19세 이하 팀과 지로나 19세 이하 팀을 거쳐서 사실상 지로나 맨시티 커넥션이 배출한 선수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지로나가 맨시티와 이제 자매 결연을 맺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맨시티의 유망주들이 지로나에서 임대로 뛰고 했었는데 사실상 지로나와 맨시티가 공동으로 이 선수를 소유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로나에서 육성을 시킨 다음에 맨시티가 영입을 해가지고 바야돌리드로 임대를 보냈다가 근데 이제 거기서 별로 성공하지 못하면서 다시 이제 스포팅으로 임대를 보냈고 완전 이적을 이제 850만 유로에 보내게 됐던 거였죠. 근데 이제 뭐 이 선수가 그 3부 리그 팀인 페랄라다에서는 5경기 출전해가지고 3골을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에서 32경기 뛰면서 4도움을 기록을 했었죠. 바야돌리드 임대 가서는 많은 출전 시간을 얻지 못하면서 13경기 출전에 그쳤는데요. 그래도 스포팅 임대 가가지고 데뷔 시즌부터 30경기 3골 2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에 23경기 4골 4도움. 이 선수가 잔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큰 부상은 없었는데 지난 시즌에 잔부상이 있으면서 23경기 출전에 그쳤었고요. 이번 시즌에는 14경기 2골 6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시즌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득점 생산성이 물론 뭐 이 스포팅도 3-4-3 포메이션을 쓰기 때문에 윙백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포로의 강점은 바로 이제 도움 생산 능력과 그 찬스 메이킹이 있습니다. 일단 뭐 도움은 6개로 그 포르투갈 리그 미드필더와 수비수 선수들을 다 합쳐서 최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포로 같은 경우는 윙백이라고 했으니까 일정 부분은 수비라고도 평가할 수 있고 일정 부분은 측면 미드필더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약간 걸치는 선수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와 수비수들 다 합친 건데 그걸 다 합치더라도 6개로 최다고요. 그리고 이제 빅찬스 같은 경우는 8회로 미드필더와 이제 수비수 선수들 중에서 그리말도 10회 그리고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 9회에 이어서 3번째로 많습니다. 근데 엔소 페르난데스는 미드필더죠. 그러니까 뭐 같은 그 윙백을 수행하는 선수들 중에서는 그리말도 다음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키패스 같은 경우는 34회로 미드필더와 이제 수비 선수들 중에서는 4위인데 1위가 일단 뭐 그리말도가 40회고요. 그리고 또 이제 2위가 주앙 마리우, 이제 뭐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주앙 마리우가 37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포르투에서 중앙과 측면을 다 오갈 수 있는 공격적인 미드필더인 옥타비오가 36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도 키패스 역시도 윙백 자원들 중에선 그리말도 다음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선수의 또 다른 강점은 이제 크로스와 슈팅 생산성에 있거든요. 일단 크로스 같은 경우는 25회로 미드필더와 수비 선수들 중에서는 3번째로 많은데요. 그리말도가 29회로 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주앙 마리우가 26회 그 다음으로 포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슈팅 숫자도 36회로 그 미드필더와 수비 선수들 중에서는 5위인데요. 일단 1위가 테이세이라로 50회인데 이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고요. 2위인 갈레노는 측면 공격수인데 44회고요. 3위인 하파실바도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41회. 그리고 4위 주앙 마리우가 39회. 그러니까 윙백과 수비수 선수들 중에서는 포로가 찬스 메이킹도 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이건 이제 그 크로스 맵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크로스들을 시도를 하죠. 물론 뭐 성공한 숫자보다 실패가 더 많긴 한데 원래 크로스는 한 20% 정도의 성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공보단 실패가 많죠. 그래서 뭐 이 선수의 패스 관련된 그래프들을 보면은 특징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을 비교해서 그래프로 백분율을 한 거거든요. 90분당 도움은 0.56개로 최상이죠. 꽉 차 있죠. 기대 도움 역시도 0.36개로 90분당이요. 꽉 차 있죠. 그리고 이제 박스 안으로의 패스도 거의 뭐 꽉 차다시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찬스 메이킹 꽉 찼죠. 그리고 이제 PSCMP2 A3는 어태킹 서드, 그러니까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 횟수인 거거든요. 이거 역시도 상당히 최상위권에 해당을 하죠.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하고 생산성이 높다는 거예요. 박스 안으로 패스를 지속적으로 침투를 하고 공격 진영으로 패스를 전달을 하고 도움과 기대 도움이 높고 찬스 메이킹도 굉장히 높은데 크로스 성공률은 그냥 딱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패스 성공 횟수가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떨어져요. 그리고 전진 패스 비율도 떨어지고요. 이 선수는 한 번 찌를 때마다 굉장히 도전적인 패스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인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토트넘의 오른쪽 윙백이라고 할 수 있는 에메르송과의 기록을 비교를 해보면은 공격 생산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90분당 도움 횟수가 포로는 0.5개인데 반해 에메르송은 0.1개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5배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90분당 키패스도 포로가 2.78개인 반면에 에메르송은 0.5개밖에 되지 않고요. 이것도 5배가 넘죠. 그리고 또 이제 슈팅을 창조하는 액션 역시도 포로가 4.04개인데 반해 에메르송은 2.2개. 그러니까 뭐 이거는 2배가 조금 안 되는 수치인 거고, 그리고 이제 90분당 크로스 성공 횟수도 포로가 1.27회인데 반해 에메르송은 0.2회. 이거는 뭐 6배가 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90분당 슈팅 숫자도 포로가 3.53회인데 반해 이제 그 에메르송이 0.9회. 이것도 7배 이상 많은 거죠. 그 정도로 포로가 공격 생산성에서 크게 앞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의 강점이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박스 안으로 이제 침투하는 능력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세로축이 이제 박스 안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로축이 이제 패스 안으로 직접 이제 들어가서 볼을 터치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박스 안으로 패스를 투입하는 횟수가 상당히 최상위권에 해당을 하죠. 뭐 아놀드라던가 코스티치라던가 라움 정도만 이제 프로보다 앞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럽 5대 리그 선수들을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박스 안으로의 침투도 나름 준수한 편에 속하죠. 그 정도로 상당히 도전적인 플레이, 그리고 위에서 플레이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 선수의 히트맵인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측면을 밟고 다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대 박스 안도 상당히 많이 진입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이 선수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붙었을 때 벗겨내는 데 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고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슈팅을 가져가는 데도 상당히 능한 거예요. 이게 이 선수가 슈팅 숫자가 윙백임에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이유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로의 단점은요, 그 태클 성공률, 그리고 경합 성공률,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전체적으로 높긴 한데요, 거의 하지 않아요, 수비를. 이번 시즌 기록인 건데요, 14경기를 뛰었는데 클리어링 13회, 하나를 채 기록하지 않았던 거였죠. 슈팅 차단 1회, 이건 뭐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로채기도 8회. 이거 그러면 뭐 0.5개가 간신히 넘는 수치거든요. 거기다가 태클도 15회. 이거 한 개가 조금 넘는 수치인 건데,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수비수라는 포지션을 감안한다면은 너무 수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그러니까 스포팅이 포로한테 측면 공격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수비를 안 하게 시키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도 이 선수 자체가 어쨌건 간에 수비에 대한 의식 자체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공중볼인데요. 뭐 키가 그렇게 큰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공중볼에 약점이 있고 공중볼 경합도 즐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률이 50%인데 공중볼 경합 횟수가 6회. 이거는 뭐 김민재 선수는 한 경기에도 6개 하고도 남죠. 평균적으로 6개를 한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물론 뭐 센터백과 윙백이라는 포지션의 차이는 있더라도 너무 안 한다라는 겁니다. 경기당 0.5회가 되지도 않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선수의 또 하나의 단점보다도 우려점,
그러니까 토트넘을 이적했을 때 우려점을 얘기하자면요. 포르투갈 리그 대비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표들이 다 전체적으로 크게 떨어져요. 일단 뭐 그 위에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그에서는 2골 6도움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도 4골 4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선 물론 경기 수가 더 적지만은 1도움 그리고 1골 이랬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당 슈팅 숫자가 확 줄어들죠. 이번 시즌 같은 경우 포르투갈 리그에서 2.6개의 슈팅을 가져가고 있는데 정작 챔피언스 리그에선 0.8회, 지난 시즌도 그 포르투갈 리그에선 1.6회였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선 1.1회. 그리고 또 이제 그 패스 성공률도 안 그래도 이 선수가 패스 성공률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윙백이 하는 포지션을 감안하더라도 떨어지는 수치인 건데 이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더 떨어지거든요. 일단 뭐 이번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선 74.9% 인데 챔피언스 리그에선 69.9%,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포르투갈 리그에서 72.8%, 챔피언스 리그에선 67.7%. 그리고 이제 공격 관련 지표들도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요. 뭐 아까 슈팅 숫자도 얘기를 했지만요. 키패스도 포르투갈 리그에서 2.4회였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0.8회 이번 시즌이요. 지난 시즌도 포르투갈 리그에서 2회였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0.6회. 그리고 드리블 돌파 횟수는 그래도 이거는 도리어 챔피언스 리그에서 더 늘어난 부분이 이번 시즌엔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 시즌 놓고 보면은 포르투갈 리그에서 1.4회, 챔피언스 리그에서 0.9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지표들이 다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 역시도 이번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1.8회,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1.2회,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난 시즌에도 포르투갈 리그에서 1.8회, 하지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0.4회. 이 정도로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는 상대팀이 강하다 보니까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수비 관련된 지표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한데요. 이런 부분이 더 한층 상위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문제로 작용할 위험 소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토트넘 오른쪽 윙백들과의 비교인 건데요. 맨 왼쪽이 이제 포로의 그래프인 거고 중앙이 도어티, 마지막이 이제 로얄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격 관련된 지표들은 거의 뭐 포로가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어티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죠. 반면에 로얄은 다소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패스 관련된 지표들을 놓고 보면요. 패스 성공률은 포로가 가장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그 외에 나머지 지표들은 포로가 다른 토트넘 선수들보다 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다만 수비 관련된 지표는 포로가 토트넘 기존 윙백들 도어티와 로얄보다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럼 포로가 오게 되면 토트넘 예상 라인업을 보자면요. 뭐 여태까지 썼던 대로 한다면은 케인 원톱에 이제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2선에서 공격 지원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페리시치와 포로가 좌우 윙백에 호이비에르와 벤타쿠르가 중원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뭐 다이어를 중심으로 벤 데이비스와 랑글레가 왼쪽 자리 놓고 경쟁하고 로메로가 오른쪽 스토퍼로 백스리 형성하고 이제 요리스가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포로가 공격에 강점이 있는 대신에 수비에는 조금 약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 근데 이제 콘테 감독은 밸런스를 맞추는 걸 상당히 중시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포로를 중용하게 된다면은 왼쪽에는 공격에 강한 페리시치보다는 조금 더 수비적인 세센용을 쓰면서 비대칭으로 좌우 윙백을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뭐 강팀하고의 경기에선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이럴 경우 크게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 게 로메로가 커버 범위가 넓은 선수니까 포로의 단점인 뒷공간을 로메로가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해주겠죠. 물론 뭐 그만큼 다이어한테 쏠리는 과부하는 있긴 하겠지만요. 약간 좀 이 부분은 우려점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약팀 상대로는 페리시치와 포로를 동시에 쓰면서 측면 공격을 윙백들한테 조금 일임시키는 장면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예전에 도어티와 로얄 했을 때는 이 선수들은 측면을 파는데 능숙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거의 하고 클롭세스키가 측면으로 빠졌는데 클롭세스키도 왼발잡이다 보니까 사실 이 선수도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가 더 능숙한 선수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찬스 메이킹들을 해줘야 되는데 팀 사정 때문에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많이 빠져주는 플레이를 했는데 포로가 오게 된다면은 포로가 측면을 아예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클루셉스키가 조금 더 중앙으로 와서 플레이 메이킹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손흥민 선수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겠고요. 뭐 그러니까 포로의 영입 효과는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토트넘은 당장 주말에 프레스턴 노스엔드하고 이제 FA컵 경기를 칠 예정인데요. 이 경기까지는 포로는 올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영입이 되더라도요. 왜냐면은 많은 이제 기자들이 얘기했다시피 포로가 이적이 성사되더라도 포르투와의 리그컵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 영입이 성사되더라도 리그컵 결승전이 끝난 이유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포로의 데뷔전은 맨시티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맨시티는 원래 포로의 소속팀이었고 맨시티에서 자리 잡지 못하면서 스포팅으로 갔었기 때문에 포로 입장에서는 원소속팀이었던 맨시티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하겠죠. 어쨌건 토트넘은 앞으로 맨시티, 레스터, 그리고 또 이제 AC 밀란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웨스트햄, 첼시, 울버햄튼, 다시 이제 밀란하고의 챔피언스리그로 이어지는 힘든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선수 보강이 이루어져서 지난 시즌에 겨울에 클룹세스키와 벤탄쿠르를 영입해서 재미를 보면서 4위에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